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악재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일단은 상승 마감을 이끌어냈는데요.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한 파산 소식도 조금씩은 이제 안정된 모습입니다. 헝다그룹의 주가도 17%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었죠. 자,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한번 달려볼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의 자세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공매도의 차입 기간이 이제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겠습니다.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개인 공매도도 60에서 90일로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90일로 연장이 된 이후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재차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도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정말 궁금했었던 거, 카카오페이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도대체 언제쯤 상장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죠. 자, 올해 안에 상장은 가능한가? 지금 연말로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더 조급해질 것 같은데, 자, 신규 종목, 즉 기업의 IPO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좀 유리한 것인지, 정말 얘네들은 올해 안에 상장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야, 주말장이 또 금방 오네요. 자, 연휴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 더 추가적으로 휴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지만 거래량이 훅 줄어드는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까지는 약간은 좀 어수선한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이제 월말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되지만 지금 10월 달에 연휴가 또 두 번이나 끼어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첫째 주와 둘째 주 둘 다 이제 대체 공휴일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연휴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씩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그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좀 참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좋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지수가 1.48%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04%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올려서 마감시키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도 상당히 많이 누그러졌다. 시장에 대한 관점들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은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국내 증시라든지 또 해외 증시에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투자자들이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또는 미국 연준의 그런 이야기들하고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누그러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9월 달에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라야지 11월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라면 이 부분 걱정할 거 없겠다라는 얘기, 원래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하는 달러채 디폴트를 피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즉 중국 정부에서 헝다그룹의 파산을 피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게 헝다의 파산에 대한 위기에 대비하고 후속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또 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버무려 본다라면
일단 달러채 디폴트를 좀 피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좀 찾아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파산에 대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일단은 헝다그룹의 파산에 대한 그런 관심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거, 또 어느 정도의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안 되더라도, 파산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뭐 충격이 없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헝다의 파산 위기에 대비를 해라라는 소식은 이제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자, 미국 시장 상황 소식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테이퍼링, 헝다그룹, 이거 빼고 나면 남아있는 건 경제지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전부 다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16,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5만 1,000명 이 정도가 나왔고요. 전문가 예상치는 32만 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큰 차이는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더 증가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면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35만 명 정도라면 아직은 그게 걱정할 만한 수치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예비치 같은 경우가 60.5에서 6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0.5가 나오게 되면서 전월 확정치가 61.1이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IHS 마켓이 발표했기 때문에 글쎄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60.5, 그러니까 전월보다 조금 떨어졌다, 즉 확정치보다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예비치의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겠습니다만,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일단 떨어졌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서비스 PMI 지표도 54.4를 기록해서 지난달 55.1보다도 낮아졌다. 예상치는 54.9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PMI 지표가 지금 14개월 내 최저치를 갱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에 대한 그런 상승세,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것도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르면 기분 좋겠지만 내리더라도 그게 큰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전미 활동 지수도 0.29로 전달에 0.75에서 하락했다. 다 나쁘게 나왔네요. 경기 활동이 약간 둔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그 지수를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캔사스 시티의 여는 관할 지역의 제조업 합성 지수도 22에서 29로 하락을 했다. 29에서 22로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30 정도였도록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지표들 발표된 것들은 다 나쁘게 나와서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야?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증시 올라간 거 보면은 그러든가 말든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이 좋은데 경제지표가 나쁘든 좋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는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시장의 어떤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자, 연준이 부양책을 얼마나 천천히 걷어들일지를 너무나 분명히 했기 때문에 테이퍼 텐드럼, 이게 어렵게 말했는데, 긴축 발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긴축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진행할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지금 연준이라는 순풍이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순풍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여전히 금융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엄청난 유동성, 그 다음에 시장의 강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 지금
일단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서 시장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딱 놓고 본다면 이제 본질만 들여다본다면 연준이 그래도 매달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계속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앞서서 저 멀리에 있는 것들을 미리 대비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내년 9월 금리 인상이 42.9%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높아진 수치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42.9%.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테이퍼링이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내년 10월이면 끝나는 거죠. 1년 정도 잡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도 후반부로 완전 넘어가거나, 아니면 2023년도 초반으로 넘어가거나, 그냥 예상대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냥 뭐 예상대로 안 될 것 같다,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예상대로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대응이 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뭐 이런 분위기들은 일단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국내 시장도 주말장이지만 편안하게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인들도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 차입 기간이 90일로 연장된다. 근데 이제 기간만 연장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턱대고 기간만 연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등을 위해서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의 차입 기간이 지금은 60일 제한이었는데 90일로 늘어난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다. 일단 해석은 되게 좋게 해놨는데 웃기는 소리 같죠? 네. 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그런 내용에 따르게 되면 공매도는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97 영업일간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5,700억 정도. 물론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공매도가 이제 전면으로 금지됐었던 그 시점보다는 12% 정도 감소한 수치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의 어떤 참여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별로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했다. 하지만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제일 큰 문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걔네들은 기간적인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들도 지금 11월 1일부터 이 대주 제도를 이용하는 그 투자자들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라고 전해놨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추가로 90일씩 만기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증권금융이 주식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나 또는 물량이 이미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왜냐면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요 상황만 보면은 이제는 개인들도 괜찮아지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이자를 계속 지불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친다라는 거, 우리가 그 주식을 빌려줄 때도 보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빌려왔다는 거, 이거는 무조건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매도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해버렸어.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네, 공매도로 인한 어떤 그럼 충격도 많이 받겠죠. 근데 이것을 손절매도 칠 것이냐, 그냥 다시 되사가지고 손해보고 그냥 갚아버릴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연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90일씩 만기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기존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제는 돈이 있다면은 계속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다면이겠죠. 니들 뭐 연장 계속 하면 돼. 대출 연장할래요? 이자 비용 더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걔네들은 일정 자금 또는 자금 규모가 굉장히 자금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셨죠? 공매도 죽여버리자라고 해가지고 막 계속 주가 상승시키니까 얘네들이 계속 물타기 하잖아요. 공매도 물타기 한다고. 공매도를 연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매도도 똑같습니다. 평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만기를 계속 연장시켜버려. 어쨌든 언젠간 떨어질 테니까 떨어질 때까지 계속 평단가 계속 높여놓고 나서 공매도 계속 들어가요. 근데 개인들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일단 주식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물타기 계속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물렸어. 근데 밑에서 또 사.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금융비용을 제공하면서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물타기를 통해서 언젠가 떨어지겠지라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자금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들을 그런 쪽으로까지 이제 투자 어떤 절벽으로까지 내몰면 안 되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외국인과 개인들의 그런 공매도 조건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90일로 확대했다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달 동안 내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또 그 3달 동안 또 상황을 계속 보다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안 선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공매도 그 공약들 그 제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고 조금 더 누그러진 그런 상황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는 내용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주가의 어떤 그 단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공매도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거나 좀 뭔가 극적인 어떤 수익률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꾸 연장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냥 기간을 딱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장은 한 번 정도만 더 하자. 그래서 최대 180일 딱 정해놓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니들도 무한대로 연장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네, 그것만 아니면은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공매도 같은 경우도 딱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들이 어쩔 수 없이 네, 이것을 환매한다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공매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돈만 있으면 공매도 그냥 죽도록 갖고 늘어지는 거죠. 올라간 주가는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매도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은 언제쯤인가? 맥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상장을 아직 안 했는데, 뭐, 맥 빠질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어쨌건, 카카오페이와 LG에너지솔루션, 뭐, 올해 안에 상장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혀온 카카오페이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일정이 불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11월 달에 상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에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 일단 그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IPO라는 것은 기업 공개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금을 유치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시장에 상장해서 자 이게 우리 회사입니다. 이런 게 우리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IPO거든요. 기업을 그동안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가 상장하게 되면 다 까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업 공개인데 기업 공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의 조달,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사람들이 뭐 인식이 좋을 때 또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높아졌을 때 이럴 때 하고 싶겠죠. 아니면은 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예전에 상장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요. 막 그럴 때 상장하게 되면 그냥 상장하자마자 그냥 따상입니다. 그냥 막 치고 올라가죠. 뭐 그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럴 때 해야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 가격이 10,000원이야. 10,000원에 이제 100주를 발행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인데 이게 막 따상을 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일단 가지고 있는 주식도 다 팔리겠거니와 그 다음에 공모 가격도 최상단 밴드에 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주가가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또 돈의 그런 규모도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거, 이것은 회사가 그만큼 돈을 많이 융통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정겨준다는 규제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장을 해봤자 에이 그거 상황 안 좋은데 뭐 하려고 뭐 그거 기업 공개 뭐 하려고 하냐, 공모주 안 할랜다, 나 그게 안 할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처음에 예상했었던 어떤 그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별로 안 좋겠지. 그러면은 아예 상황 좀 보고요, 시장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IPO는 급한 게 아니에요. 돈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사채에 쫓기는 것들 당장 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 보고 있다가 좋아질 때 하자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로 밀어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은 뭐 기업 공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악재가 나와서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미뤄야 된다는 것이 일단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늦춰진다. 근데 상장이 늦춰지게 된다라면 이제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일정 자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긴 했는데, 일단 심사를 통과해서 뭐 입성이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GM 배터리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서 좀 문제가 됐다.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어제 급등하면서 다시 GM 쪽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겠습니다만,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리콜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다. 되지만 지금 보면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리콜에 대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 비율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해소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감 있게 들어간 시점에서 이제 상장을 해줘야지만 이것도 뭔가 인기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 공개를 하려는 입장에서 업황이 안 좋건, 또 기업에 대한 환경이 안 좋건,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이 안 좋건,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면 일단 상장을 약간 주춤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모든 그 IPO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아졌을 때, 뭐 꼭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이 좋아졌을 때 IPO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뒤로 미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일단은 IPO를 얘네들이 결정할 때쯤 되면 이쯤이면 그래도 따상은 아니더라도 따 정도는 가능하겠다. 따블 정도 또는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될 수 있겠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상장을 결정한다, 공모주 뭐 수요 예측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씩 찔러보시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약화된 악재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확인이 좀 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자, 개인들의 공매도 차익 기간이 이제 90일로 연장이 되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도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 생각되고, 만기가 되면은 다시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칠 때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와 LG에너지솔루션은 언제쯤 상장할 것인가? 환경이 좋아져야 될 건데 아마 연말, 글쎄 오늘 뭐 환경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상장도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증권시장의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졌다. 대중 심리만 계산할 수 있다면 최고의 무기를 가진 셈이다. 비록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끔 빗나갈 수 있는 예감 혹은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증시는 불투명한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주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 호재에 울고 악재에 웃고 한다.
해석 그 제멋대로다.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 결코 뉴스가 시세를 만들지 않는다. 네.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요. 심리적인 부분들. 즉, 이 투자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대중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만 잘 알 수 있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시장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세가 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래서 올라간 거야. 똑같은 재료라도요. 네, 성주사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떨어지면 성주사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재료, 그 뉴스를 가지고서 시장에 참여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중의 심리,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뉴스를 보고 시장에 참여하지만 그것은 절대 시세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리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면 되겠네요. 자,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